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16번째 페이지, 국내 최고의 튀르키예 전문가 서울디지털대학교 이희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동양도 서양도 아닌 중간 세계사. 오늘 이 시간에는 중세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의 역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비잔티움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비잔티움. 한 두 가지로 한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 비잔티움이라는 뜻은 원래 고대 그리스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읍 이름이죠. 네. 지방 이름. 네. 그것이 비잔티움인데 네. 원래 이제 그리스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는 비잔티온이 하고요. 예. 이제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눈으로 본 그 지역 이름은 이제 비잔티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이것이 이제 국가 이름이 된 이제 일례가 있습니다. 국가 이름으로서 이제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나라 이름으로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또 어떻게 생각이 됐는지 사실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을 당시에는 비잔티움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계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로마 제국이었죠. 동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1453년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수명이 1000년이 끝나고 1453년에 투르크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예. 멸망을 하고 나서 한 100년이 이제 흐른 때쯤에 네. 자 이제 역사가들이 그 전에 있었던 저 나라들은 이제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이름을 어떻게 할지 로마 제국을 할런지 컨스탄티노플 제국을 할런지 동로마 제국을 할런지 아니면 그 저열 제국이라 해서 LOW 로우 엠파이어라고 저열 제국. 예. 뭐 그런 표현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한 독일의 사학가가 그 비잔티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연유가 돼서 계속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로마 제국의 이름이 이제 비잔티움이 멸망한 이후에 붙인 이름이다. 그렇죠. 멸망한 이후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요. 이 비잔티움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잔틴 제국이라고 비잔틴 제국.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건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좀 들여다보면 이게 비잔틴의 이제 그 사전적 의미는 이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비잔틴 한번 영어로 써볼까요? BY ZANTIN이 비잔틴 이렇게 되는데 비잔틴 엠파이어 서양에서는 비잔틴 엠파이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비잔틴의 그 이제 문법적인 그 격이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예. 이게 아주 의미가 커서요. 네. 그러니까 고대 비잔티움 도시에 관한 모든 걸 형가라는 총괄하는 그 단어가 비잔틴이에요. 비잔틴 엠파이어. 네. 비잔틴 엠파이어. 그래서 그 영어를 보고 그냥 우리가 번역해서 비잔틴 제국이라 했는데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영어로 형용사로 쓰면 로만. 로만 엠파이어죠. 로만. 근데 우리가 그걸 로만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네.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비잔틴 엠파이어도 이 비잔틴의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의 그 명사형이 비잔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잔티움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비잔티움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문화를 설명할 때 뭐 비잔틴 문화다, 비잔틴 건축이다 이런 때는 형용사 용법으로 적절하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비잔티움 제국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살던 사람들도 사실 비잔티움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 이름일 뿐이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로마 사람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얘기할 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수도를 이제 변경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지금 비잔티움 옛날 이름으로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옮기는데 다만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겼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예.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분이 이제 수도를 이렇게 옮긴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옮겨서 이쪽에 비잔티움을 수도로 하고 수도가 옮겨졌으니까 네. 그쪽이 이제 로마 제국이 된 거죠. 그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네. 뭐 비잔티움이라는 게 없었고요. 네. 나중에 이제 395년에 네네. 이 로마 제국 한 개 로마 제국이 진짜 동서로 갈라지는 그런 사태가 정말로 옵니다. 395년에. 나중에? 예, 나중에. 예. 395년에 그때 황제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들 둘이 야 우리 영토가 넓으니까 네. 우리 하나씩 분리해서 통치를 하자. 서쪽 동쪽. 예, 그래서 이제 그 개념상 네. 동서가 갈라지는 그 시점이 400년 정도 될 때, 예. 정확하게는 395년인데 네. 일단 이제 제국이 동서로 갈라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는 로마 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로마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로마라고 생각하는 보는 거는 이런 변화 과정을 살펴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네. 쭉 이제 흐르면서 모든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저쪽 이제 비잔티움 제국도 로마의 이제 제국을 뭐 이렇게 승계를 하거나 했지만 뭐 정통법을 예. 이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로마를 내가 따라가려면 로마 제국이 쓰던 라틴어를 해야 되거든요. 예. 라틴을 공용어로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7세기쯤 이르러서 이제 공용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바꾸게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 이때는 7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보통 비잔티움 제국은 이거 그리스 나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근데 로마의 사실 계승자가 아니라 그리스 나라 아니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착오 때문에 착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본질은 로마예요. 로마 제국. 나는 로마 제국이 사람이라 생각했고 또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를 떠나서는 사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인만이 가장 문명인이고 전부였기 때문에, 전부였기 때문에 정말 그게 내가 로마인이라고 해야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보람도 느끼고 그럴 만큼 로마인이라는 그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골자는 기존에 이제 수도가 있던 그 서쪽의 로마 지역 그 중심 부분뿐만 아니라 동쪽의 콘스탄티노플을 거점으로 한 동쪽도 당연히 나는 로마인이다. 당연하죠. 계승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라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서로마가 멸망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서로마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예, 서로마 이것도 그 변화가 참 재밌는데요. 자, 얘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서로마는 로마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하는데 서로마 이제 큰 변화가 오는데 그게 무슨 변화냐면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로마 제국 저 북방에서 있었던 게르만족이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주인이 이제 과거의 로마 땅에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지배자가 게르만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만족인 게르만족이죠. 이제 문명화되지 않은 이제 이런 게르만족이 이제 로마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게르만족들이 내려와서 다 이제 조그맣게 다 이제 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마의 변화는 주인이 확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라는 주인이 이렇게 다 자리 차고 있었는데 이제 저쪽에서 굴러온 돌이 뭐 새돌을 이제 뽑아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이 표현이 맞을 겁니다. 게르만족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 다 뽑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서로마에서는 게르만족은 제가 이제 야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문맹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뭐 교육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은 했지만 이미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그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기독교는 살아남은 거예요. 기독교가 살아남았다는 거는 종교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이 종교의 권력자가 이제 그 당시 그 교회였는데 이제 이 교회가 이 문명이 이제 게르만족을 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서로마의 이제 상황은 로마 제국이 없어진 뒤에 상황은 교회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치 이제 뭐 유네스코 같이 이제 국제기구 같은 교육기관, 네. 그 문화교육기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문명화된 그 저기 게르만족들을 네. 문명화시키는 거죠.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예. 살아남은 종교, 종교, 교회가 예. 게르만족들을 약간 이제 교화시키는 거죠. 교화시키고. 예. 이제 문명화시키는 만들고 네. 이제 교회 그 당시 이제 교회는 상당히 지금 얘기하면 지식센터였거든요. 거기는 예. 정말 모든 지식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예. 이 세속적인 이제 그 뭡니까 저 군주들, 저 통치자들은 네. 교회 교회 지원 없이는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네. 자 이제 이게 이제 서쪽에 이제 변화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 이제 새로운 주인이 이제 게르만족이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변화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이런 게르만족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서서히 이제 그 이제 왕국들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프랑크족들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최초의 이제 왕국을 하나 만들어내죠. 이것이 유로의 시초라고 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 쭉 하다가요. 자 서쪽에는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니까 뭐가 없어 이제 황제가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없어요 이제. 없겠죠. 예, 황제가 저쪽 동쪽에는 이미 황제가 다 저기 동로만에 있는데 예. 여기 없는 거예요. 네. 자 서로마 제국 47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81년에 이제 저기 프랑크 왕국이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세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800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이렇게 쭉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한 300년이 지나간 후에 네. 800년이 되었을 때 800년 예. 저 생각해도 편하죠. AD 800년. AD 800년에 예.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네. 동로마 제국에 그 여제가 있습니다. 그 동로마 제국 비잔팀 제국에 예. 이제 거기 이제 황제죠. 그분 여제니까 그 황제가 이레네 이린이 또는 이레네라고 불리는 이제 여제입니다. 네. 근데 그 아들이 콘스탄티노스 6세라는 그 아들이 이제 저 뭡니까 왕으로 있었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네. 내가 황제가 되고 싶다고 네. 아들의 이제 눈을 뽑아냅니다. 그래요? 그리고 비잔팀 제국에서는 이 정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체로 훼손을 했어요. 그게 그냥 정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귀를 자르든지 코를 없애버든지 눈을 빼든지 뭐 이런 좀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는 어머니가 아들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자기 아들의 눈을 빼버리니까 이제 서쪽에서 볼 때 야 이건 우리가 바라는 이런 황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 없다. 동쪽에 황제가 없으니까 네. 우리 황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네. 이제 그 카를로스 대제한테 이제 프랑크 왕국의 왕한테 진짜 로마 제국의 왕관을 씌워줍니다. 거기 800년입니다. 네. 그래서 서쪽에도 황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황제가 생겼습니다. 황제도 생겼고요. 네. 똑같은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800년이 지나서 한 160년이 또 지나서 962년에 네. 또 한 번에 이제 뭡니까 로마 황제 관을 또 한 번 씌워줘요. 그때는 이제 오토 1세인데 가장 강력했던 그 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이제 제가 800년하고 962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뭡니까 황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 그때부터 800년이 되었던 962년이 되었던 서방에서는 이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신성 로마 제국. 왜 우리도 로마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가 로마의 땅이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이야. 그런데 이전에 로마 제국이 있었으니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지금 중세 시대니까 종교 시대니까 앞에다가 홀리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아주 신성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방에도 제국이 생긴 거죠. 황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방과 서방이 대결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가 생긴 거예요. 좀 대등해졌네. 대등. 마지막 이쪽에도 황제가 서로마에도 황제가 있었고 동쪽에도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똑같이 두 개의 권력 구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속 권력인 이제 왕과 황제와 그다음에 서쪽에는 교황. 그리고 이쪽 동쪽에는 또 황제와 뭡니까 총 대주교.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 수장이라는 건 같은데 종교의 어떤 수장이에요. 수장이에요. 최고 수장인데 거기에 이제 라틴어로 하느냐 그리스어로 하느냐 해서 이렇게 달라서 이제 한쪽은 교황이라고 한쪽은 대주교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두 제국 간에 두 개의 권력 기관이 서로 이제 뭡니까
그 서로 우위를 점한다. 내가 상대보다는 우위에 있다. 이런 이제 권력 구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요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되고요. 서로만 예, 변화는 이렇게 조금 제가 거칠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큰 주기로는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황제도 생기고 그렇죠. 이제 문맹에서 교화도 되고 예, 시스템도 생기고 그렇죠. 이제 왕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가 서서 이제 갖추어 되는데 서로마 지역에 이제 요게 이제 정치적인 변화라면 이제 문화적인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세를 문화적인 변화. 자, 이때 뭐 정치 권력이야 서로 대등하게 뭡니까 뭐 경쟁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두 제국은 다 중세를 대표하는 그 중세 종교 시대를 대표하는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국이 이 종교 예술을 찬양하는 그 소위 종교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예술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 한번 그냥 서방에 한번 건축물로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게르만족이 이제 서방이 이제 주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도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만들고 싶어. 그게 로마네스 그 건축의 양식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 그냥 성곽이었던 거죠. 그냥 크게 그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러다가 중세 시대가 이제 무르익어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다 눈을 뜨냐면 중세는 이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저 천상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고딕으로 짓는 거예요. 이제 고딕선쭉 쭉쭉 이렇게 예, 쭉쭉 올라가는 고딕선쭉. 예. 그리고 그 하늘의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니까 신비로움을 창조를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공간 자체를. 그래서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제 그 공간 내부를 아주 신비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 뭐 공법이라든가 그 장식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이제 서방에서도 동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동로마 제국은 서방하고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콘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콘이라고 하면 그 성화를 얘기하거든요. 예술을 그린 거라든가 또는 성모 마리아를 이제 그린 거라든가 뭐 성인을 그린 이런 것도 이제 이콘이거든요. 그림 조금만 이렇게 판에다가 그렸는데 그 당시는 이제 사람들이 다 문맹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설명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이 사실 소위 교육 뭡니까 그림이 필요했구나. 예, 그렇죠. 이제 마지막 그 뭐라고 하나 교재 예, 이런 걸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이콘 그리고 모자이크가 또 발달되는데 모자이크요. 예, 모자이크는 이 교회 벽을 장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식하는데 벽화를 그리는데 모자이크 하는데 모자이크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저희가 그 공을 들이지 않고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냥 자그마한 그 모래 같은 이런 유리 조각 같은 거 붙여가지고 모래 조각 같은 거 붙여서 그림을 만드니까 얼마나 정교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잔팀 지역에서는 이 모자이크가 아주 번성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참 그런 그림들이 교회 가면 너무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이 많은 거예요. 비잔틴 문화의 핵심 이콘, 모자이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절정이라면 이제 건축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왕의 업적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건축물이 제일 눈에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잔티움 제국에서 비잔티움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건축물을 뽑으라면 바로 이 성소피아 사원이에요. 성소피아 교회. 예, 사원. 교회 그렇죠. 지금 사원이 아니죠. 교회. 지금 저 교회 원래 이름은 이제 교회였죠. 처치였으니까. 이스탄불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그 당시 이름 이제 컨스탄티노플인데 이걸 이제 유스티니아 대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건축을. 뭐 이게 만들 때 이제 스토리도 참 많은데. 하여튼 저런 건축물을 만들어서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세의 그 비잔티움 시대 때 그 예술은 정말 찬란했다. 그렇다면 왜 그거를 중세 암흑색이라고 했냐면은 이제 암흑기다라고 얘기한 거는 진짜 중세가 암흑 시대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중세는 암흑기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게 중세 말기에 정말 패스트가 와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흑사병이 2,500만이 죽었어요. 그 흑사병이 사람 피부가 까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거 정말
암흑 시대다. 아. 진짜 사람들이 그 공포 속에서 느낀 거예요. 이게 중세 말기인데 예.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재미있게 한 얘기고요. 사실 비잔팀 제국 시대 때는 암흑 시대는 이제 이쪽에 인문주의 학자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중세가 그냥 종교 맹신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없었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암흑이라고 본 과거를 거예요. 폄하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나중에 뭐 르네상스 시대도 오고 이러니까. 예,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르네상스는 자기는 이제 빛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는 빛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앞에 지나가 있던 중세는 자꾸 종교 얘기만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암흑 세계라는 그 말을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요즘은 이제 중세가 암흑 시대다 이렇게 아니죠. 예,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소피아 교회 같은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어쨌든 아까 서로마와 동로마, 이제 서로마에도 제국이 생기고 황제가 생기고 뭐 교황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지만 아직 그 종교가 서로마 동로마 교회가 분열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 분열된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이 교회가 분열된 거는 로마 제국이 분열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로마 제국이 이제 양 두 개로 나니까 교회가 이제 두 개가 생긴 거죠. 하나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컨스탄티노플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큰 기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교회는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차차 이제 서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언어가 변화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라틴어를 썼거든요. 쭉 라틴어를 썼는데 가다가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7세기 정도 되는데 비잔팀 제국의 전 수명 기간을 이렇게 보면 한 반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이거 언어를 달리 쓰니까 이제 그 문화도 달라지게 되고 언어가 달라진 건 서쪽도 마찬가지예요. 서쪽도 라틴어를 쓰다가 점점 라틴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소위 지금 민족적 언어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프랑스어가 생기고 독일어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쪽도 사실 라틴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라틴어의 중요성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 이쪽 동방에서는 아예 차제 우리 공용어를 바꾸겠다. 그리스어로. 예, 그리스어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민심에 맞게 어차피 그쪽은 그리스 사람이 더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하면서 두 교회가 참 이제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수장을 서쪽에서는 포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POP 교황. 예, 그렇죠. 이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이제 아버지라는 이제 뜻이었는데 이제 똑같은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쪽 비잔티움에서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파트리아크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보통 이제 대주교라고 번역하는데 이렇게 종교의 수장을 놓고도 서로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니까 언어가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느껴지네요. 이게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성찬례 때 우리가 캐톨릭 가면 이제 빵을 쓰지 않습니까? 빵. 신부님 이제 빵 놓아주고 이렇게 성찬날 할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빵을 누룩을 넣느냐 또는 넣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누룩을요? 누룩곰팡이.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은 이제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죠. 출애굽할 때 그때 정말 탈출하기 너무 급해서 우리가 이걸 누룩을 쓸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이제 누룩을 이제 쓰지 않았는데 성찬식 때 누룩 안 쓴 빵을 쓴다. 그러니까 안 쓴 빵 쪽에서 보면은 너네들은 왜 또 누룩 그걸 쓰느냐 이렇게 시비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도 생기고. 그런 차이 생기고요.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게 또 어떤 이제 불화가 있었냐면 아까 교회가 이제 생겨져. 교회는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쪽이 큰 교회 권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 교회 권력 간에
소위 이제 알력 다툼이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수장이지? 둘 중에 또 그렇죠. 우열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서방은 내가 여기 이제 과거에 로마 제국이 있었던 땅이고 우리가 또 신성 로마 제국이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 포프가 만약 교황이 모든 기독교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했어요. 근데 이 비잔티움에서는 이제 반대를 했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요. 그냥 사실 양쪽 교회는 이제 이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날이 오긴 왔죠. 1054년에 와서 양쪽이 서로 파면을 해요.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나는 서쪽 교회를 인정 못 하겠고 또 서쪽은 동쪽 교회를 인정 못 하고 서로 파면을 해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양쪽의 그 차이가 뭡니까? 변화하는 거 조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두 교회가 이 십자가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요? 예. 이제 서양이 아니죠. 지금 서구에서 지금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십자가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길게 돼. 우리가 보는 십자가. 우리가 흔히 보는 십자가. 교회에 달려 있는 거. 교회에 달려 있는 그런 십자가인데 이제 비잔티움 동로마의 십자가는 동서남북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짤뚝해서 아주 정사각형 모양. 그러니까 플러스 문양처럼. 예, 맞습니다. 플러스 모양. 플러스. 그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양쪽 교회가 결국 이제 갈라서서 이쪽 그 로마 있는 교회는 그 로만 캐톨릭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그렇게 이름표를 그렇게 붙여놨고 이쪽 동쪽은 이제 오소독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오소독스 처치.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교회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정통 교회. 정교회. 정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동방 정교회라고 그러죠. 동방 정교회. 1054년에 완전히 갈라서서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로만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지금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는 언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위대한 황제가 있었다든지 뭐 어떤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1000년을 했으니까 그렇죠. 위대한 황제가 없죠. 이제 제국이 어떤 제국이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하면 이제 발화되지 않습니까? 싹이 터져서 거기에 뭔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성숙하고 나면 반드시 또 인간처럼 쇠퇴하잖아요. 요 길이를 걷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제국들이 이 전성기가 다 일찍 오더라고요, 이게. 그런가요? 이건 비잔티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조선도 보면 또 조선도 마찬가지. 그런 세종이 전성기라고 치면 처음부터 일찍 와요. 왜냐하면 이 초반기에 그 모든 그 에너지가 한 곳에 확 집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성숙되는데 자, 비잔티움 제국도 그러면서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초기에 많이 왔어요. 4세기 때 이제 우리 이름은 빼놓을 수 없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또 황제였고 또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옮겨 이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도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인가요? 자기 도시라 해서. 그렇구나. 내 이름이 이제 콘스탄티누스인데 원래 이름은 거기는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였는데. 이건 내가 만드니까 내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세기 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옮기니까 이제 새롭게 번성을 됩니다. 이제 로마 제국처럼 만들려고 비잔티움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거기서 막 그러니까 제일 그 히포드롬이 있잖아요. 그 마차 경기장. 로마에 있었던 그 마차 경기장, 그 마차 경기장을 본따 왔어요. 그대로 만든 거예요. 히포드롬이라고 해요. 히포드롬. 마차 경기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히포드롬. 그리고 또 자기 그 콘스탄티누스 그 포럼 광장을 만들었어요. 모든 군인들이 다 지나가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동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위치에다가 그거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히포드롬에서는 이제 330년에 새로운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제 공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대한 이제 기념식이 열립니다. 히포드롬에서 이제 로마의 수도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가 아니고 콘스탄티노플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로마의 시작이다. 천명한 거죠. 이게 참 엄청난 역사적으로 보면 참 웅장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얼마나 이 격조 높게
수도를 천명했을까 이렇게 상상하면 예. 그 느낌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기세가 느껴집니다. 예, 기세가 느껴지죠. 네. 그 엄청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 소위 이제 동로마 제국이 새로운 수도로 해서 이제 뭡니까? 네. 4세기의 전성기가 예, 왔고 4세기. 예. 이제 전성기 이제 시작인데 예. 요 4세기 때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 판을 이제 깔아놨죠. 그렇죠. 야, 요 판을 깔아놓은 거 위에서 예. 이제 빛나는 업적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 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게 6세기입니다, 이게. 예. 이제 2세기가 지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진짜 엄청난 저기 업적을 3가지를 만들어내요. 3가지 업적. 예, 3가지 업적. 뭔가요? 자, 첫 번째 업적이 이제 전성기 이제 비잔티움 전성기 시대. 네. 첫 번째는 이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땅을 여기저기 다 그냥 뺏겼지 않습니까? 네. 게르만족에 의해서. 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우리가 그 게르만족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자. 일명 이제 고토 회복.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 잃어버렸던 우리의 땅을 영토. 그렇죠. 되찾겠다. 되찾자. 그런데 엄청난 전쟁에 투입해 가지고요. 진짜 성공을 했어요. 뭐 100%는 아니었지만 예.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토 회복을 한 이제 정복군주가 된 거예요. 예. 사실 옛날에는 뭐 전쟁이 일상이었으니까 예.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군주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큰 업적을 세웠네요. 예. 고토를 회복했으니까요. 예.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로마법 대전을 이제 집대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법 대전. 자, 이렇게 말하면 이 로마법 대전의 그 집대성한 의미가 이렇게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올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모든 뭐 판례법이라든가 뭐 어떤 저 해제 같은 거 다 전부 다 모았습니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예. 이제 완전히 새로운 또 하나의 이제 유스티니아 법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법을 집대성해서. 예. 근데 이 법에 관한 한 또 로마를 또 얘기할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로마 제국이 그동안 이 법이라는 거 그 당시 황제가 칙령 같은 게 다 법이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이게. 뭐 네. 황제가 매일매일 내리는 칙령이 다 그렇죠, 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모았어요. 이 판례법 같은 거 말이죠. 엄청나다.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든 그 당시 그 로마법 대전이 근대 유럽을 근대 국가의 네. 법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만큼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로마법. 이게 두 번째 업적이고.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는 네. 이제 그 성소피아 그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지었다 그랬죠. 예. 성소피아 교환인데 예. 이거는 이제 그 한 시대를 그러니까 천년 중세 시대 네. 그리고 천년 비잔티움 시대를 정말 기억하게 해주고 아주 빛나게 해줬던 네. 대표적인 건축물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이거의 이제 그 역사적인 네. 이제 정사적 의미는 뭐냐면 네. 이 건축물이 그 뭡니까 이게 돔으로 돼 있거든요. 큰 돔. 돔이 있죠. 예, 큰 돔. 네. 근데 이 돔 형식으로 만든 건데 네. 이 돔 형식으로 해서 이게 첫 번째 건물은 아니었고요. 로마 시대 때 사실 판테온이라고 있어요. 판테온. 네. 판테온. 판테온. 판테온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도 dom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돔은 이 바닥의 원형이었어요. 네. 원형에다가 원형 돔 없는 얹히는 건 쉬웠거든요. 네. 근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네. 성소피아 사원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라. 공간을 만들어라. 참 큰 공간을 만들어라. 네. 두 번째, 하늘을 상징하는 그 돔을 가장 크게 만들어라. 요 두 가지가 맞으면 지침이었어요. 핵심 과제였어요. 핵심 과제. 예, 황제가 내려주는. 네. 근데 이걸 비잔티움 황제가 네. 해결을 했습니다. 해낸 진짜 거예요. 예. 했는데 정말 돔을 네. 이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네. 교인들을 많이 모아야 될 거니까. 근데 안에 기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이 있으면 이제 차단이 되고 하니까. 그렇죠. 안에 기둥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구조가 네. 이 돔 구조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숙제가 뭐냐면 네. 이 돔을 이 사각형 구조에다가 이 돔을 옮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는 원형이었는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각형으로. 그렇죠. 예. 핵심 포인트는 이게 있습니다. 이 사각형에다가 돔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사각형 위에 둥근 돔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아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건 뭐 수학 모든 법칙이 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공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피아 교회가 중세 천년 저 비잔티움 제국을 정말 빛나게 해주고 현재 우리 인류에게 그 당시 중세 시대를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참 가장 좋은 그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처치였습니다. 이제 그 비잔틴 제국에서 만들어낸 처치였는데 이제 1453년에 이제 이슬람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컨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면서 이제 정복 군주가 이거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이제 우리 사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진짜 이제 모스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가서 이제 가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가 했다가 모스크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터키 공화국이 이제 생기면서 이걸 박물관으로 이제 또 전환을 했습니다. 박물관. 성소피아 박물관이 된 거죠. 박물관이 됐어. 교회에서 모스크에서 박물관이 됐어. 그런데 2020년에 투르키예 정부에서 이거 또 바뀌어요? 그래 또 바뀝니다. 원래대로 가자. 이 원래 저 사원이었으니까 사원으로 가자 그래서 법을 바꿔서 다시 규정을 바꿔가지고요 사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식 이름은 그 아야소피아 이제 사원이다. 사원이 맞아요. 사원이 지금 사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잔틴 시대를 얘기할 때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그러네. 비잔틴 시대가 지나면 또 이게 뭐 지금은 사원이 맞다. 지금은 사원이 또 맞는 거죠. 그럼 저 지역에 엄청 오래된 역사를 저 건물이 다 본 거죠. 다 가지. 맞습니다. 재밌네요. 자, 전성기를 좀 살펴봤는데 교수님 그럼 이렇게 잘 나갔던 비잔티움 제국이 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건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발화하고 뭡니까 성장해서 성숙하는 그 전성기로 가는 그 기간들이 앞부분에 다 짧지 않습니까? 쫙 가는데 성숙기에 일단 딱 안착을 하고 나면 모든 제국이나 왕국들이 이제 그 업센 다운스를 몇 번 합니다. 이렇게 망하려고 했다가 또 살아났다가 이렇게 합니다. 몇 번을. 비잔틴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는 참 업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이제 전성기를 구가를 했는데 이 전쟁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거뒀다는 얘기거든요. 그 돈 필요하니까. 전쟁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돈은 어디서 납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막 그냥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지겨워했어요. 우리 정부가 너무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게 아니야. 힘드니까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고도 회복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그 속도가 막 느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안 끝나고 자꾸 느려지게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역병이 확 한번 돈 겁니다. 이때 패스트가 유스티니아누스 그 말기에 확 도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가 온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2019년인가 2020년에 우리 코비드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까? 저도 사실 그 당시 이탈리아 어디 도시에서 그냥 뭡니까 치우지 못한 시신들 막 그 방송에서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공포감. 그런데 그 당시 더했죠. 그 백신도 없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 쫙 올랐다 갑자기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제국의 뭐 생명력이 딱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때 굴러가다가요. 9세기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왕조가 이제 부활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착 또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2 그 전성기를 이제 두 번째 전성기를 9세기에서 11세기까지 합니다. 한 200년 동안 또 찬란한 또 이제 그 문화가 이제 번성하는데 이때 참 그 비잔티움의 그 문화라든가 예술이 엄청이 발달했습니다. 요때 비잔티움식 때. 요때 한번 이제 쫙 올라갔다가 이 1204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십자군 전쟁, 4차 십자군 전쟁을 얘기해요. 4차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는 이슬람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에 무슬림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찾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서쪽에서 원정으로 오는 예, 원정으로 도와주러. 그건 이제 예루살렘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예, 예. 저걸 빼앗겠다. 예, 예, 저 예. 뺏겠다. 네. 그래서 1차, 2차, 3차, 네. 4차까지 이제 1204년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서방에서 이제 그 십자군 이제 기사단들이 쫙 이제 왔는데 오다가 하여튼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4차 십자군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같은 기독교 국가끼리 아, 그래요? 예. 오. 이제 공동의 적을 가지고 싸워야 서로 되는데 힘을 합쳐서 이슬람에 대항해야 맞아, 되는데. 공동의 적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네. 오히려 와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제국을 정복을 해보는 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라틴 제국을 세웁니다. 아, 그래요? 예, 자기네들이 서방에서. 네. 그래서 십자군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역사가 요 4차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 요 4차 십자군. 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 사실 1204년 이후에 한 50년 동안 사실 존재가 이제 살짝 없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 예. 한번 이게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회복을 하니까 네. 이제 추동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생명은 연장을 하지만 네. 결국 이제 1453년에 네.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천년제국 비잔티움이 이렇게 네. 멸망하게 됐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치면서 네. 이제 중간 세계사를 저에게 소개해주고 계신데 중간 세계가 세계사 전체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해주신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간 세계사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고 이슬람을 얘기했는데 아직 기독교라는 건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슬람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예. 아마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멸망하면서 소위 이제 서양사는 기독교 제국과 이슬람 제국이 이제 직접 교류하는 시대로 들어가요. 딱 국경 이게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네. 그동안 비잔티움 제국이 네. 서양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이슬람 세력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어요. 방파제네요. 완충제 예. 역할을 했어요. 예. 그냥 서방에서는 살짝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쪽 이슬람 세력이 이제 등장하긴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네. 않았어요. 직접 접촉이 없으니까. 왜? 그 접촉을 비잔티움이 그렇죠.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잔티움 적이 없어졌네. 없어지니까 그 완충지대가 살짝 걷어졌지 않습니까? 맞닿게 되네요. 이제. 그러니까 국경을 딱 가지고 된 게 이제 네. 국경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 세계와 네. 이슬람 세계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교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네. 바로 이제 물론 충돌도 있죠. 충돌은 하지만 네. 이제 종교의 이제 초기 역사를 이렇게 보면 계속 충돌만 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교류의 시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시대가 또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싸우기도 했지만 예. 싸운 게 전부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가능하고요. 네. 비잔팀 제국이 이제 멸망하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 이제 역할은 또 뭐냐면요. 네. 자, 그동안 이제 지중해라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는 중세가 이르기까지 정말 최고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는 이제 무역의 시대, 무역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다면 다 지중해 있었거든요. 아, 예. 또 돈이 있었다면 부가 있었다면 지중해 있었는데 네. 그 지중해 세계를 네. 또 이제 지금도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제 투르크라는 이런 민족의 사람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죠. 서양에서 받아들이기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거 갑자기 했는데 투르크 사람들인데 이 지중해 세계를 이제 정복을 한. 자, 지중해 세계 이제 주인이 된 거야. 이제 이슬람 세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입장에서는 이 지중해 무역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항로를 찾아볼까? 신항로.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서양에서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잖아요. 예. 자, 우리 대항해 시대에 일어나는데 네. 이걸 촉발하는 것이 그러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예. 비잔티움의 멸망과 멸망이네요. 예, 그러네요. 이거 아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결되네요. 예. 예. 그래서 세계사가 예. 이 중간 세계사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소위 이교도 간의 그 접촉이라는 그 세계를 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네. 우리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그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이슬람 시간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네. 기독교와 이슬람이 처음서부터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싸운 것만은 아니었다. 예, 이런 이제 교류의 역사가, 교류의 역사가 있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역설적으로 보면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이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 세계였다. 중간 세계사다. 예. 아, 그렇습니다. 좀 다음 시간에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로마를 이은 천년 제국 비잔티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희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